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딱딱한 자리에 앉아 있으시느라고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네요. 저는 김창준이고요. 에자일 컨설팅 대표입니다.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제 강의는 협업에 대한 미신 5가지입니다. 제목은 그렇고 부제가 근거 기반 협업으로 가는 길,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협업에 대한 미신들을 좀 얘기하고, 그러면 미신이 아니고 좀 근거 있는 이야기는 뭔가 그것도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5가지입니다. 5가지 달려봅시다. 자, 첫 번째 미신은 뭐냐면, 제가 되게 자주 접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말을 표현을 할 때, 그 친구는 프로그래밍은 잘하는데 협업은 좀 못해.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혹은 반대로 그 친구는 협업은 잘하는데 프로그래밍이 좀 딸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쯤은. 그런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함의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프로그래밍과 협업은 별개라는 어떤 전제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협업은 약간 옵셔널한 건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프로그래밍은 잘해. 근데 협업이 좀 떨어져.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에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개념 안에 협업을 잘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야, 코딩 기막히게 잘하는데 협업이 안 돼. 이런 걸 들어보면. 그 근거가 그 뿌리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과거 연구들을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된 결과들이 아마도 지금 전산학을 하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지는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연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이제 뛰어난 프로그래머와 그렇지 못한 프로그래머가 어떤 행동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난지를 구분을 한 다음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뛰어나고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죠. 연구의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셈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찾는 게 연구의 목적이었다고 치면은.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 아닌 사람을 가릴 때 좀 판단이 쉬운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그램 문제를 줬을 때 그걸 푸는가. 그럼 이 사람 잘 풀었어. 그럼 이 사람은 아마 뛰어난 사람이겠지 라고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가를 연구한 다음에 문제 잘 푼 사람이 이렇게 작업했으니까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구실에서 실험을 해서 뭔가 이 사람이 문제 푸는 거를 관찰할 때에도 변수를 최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통제가 돼서 연구 결과가 좀 해석이 쉽거든요. 안 그러면은 샘플 숫자가 굉장히 표본 숫자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구 실험실 안에 한 명을 집어넣고 한단 말이에요, 실험을. 간단한 예로는 이제 프로그래머 여러 명을 불러다가 뭘 같이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여러 명이 오니까. 한 사람만 불러가면 더 싸게 먹히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1990년이 넘어서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연구비를 좀 더 써보자 한 거죠. 정말 문제 잘 푸는 사람이 뛰어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 혹은 한 사람만 실험실에 가두고 행동하는 것이 이 사람이 업무 중에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건가? 대표할 수 있는 건가? 해서 여러 명을 데려다가 실제로 공통의 문제,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하듯이 혼자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항상 맥락과 사람이 있죠. 내 고객이 있고. 그런 맥락을 주고 여러 사람 속에서 해봤더니 굉장히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혼자 두고 했을 때랑. 그리고 문제를 잘 푸는가가 좋은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르벤 소네탁이라는 사람이 했던 연구인데
종합적인 면에서 실무에서 실제로 성과를 잘 내는 개발자들과 똑같이 경력 7년 차들 개발자들을 이제 수집한 다음에 모은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예. 이쪽 그룹은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 이쪽 그룹은 그저 평균적인 개발자, 7년 차인데 차이가 있어요. 신입 프로그래머가 들어올 때 그 친구한테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두 그룹이 전혀 다른 조언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 똑같이 물어봤는데. 예.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뛰어난 프로그래머 그룹에서는 조언에 사회적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예, 평균적인 그룹에서는 사회적 요소가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70%가 뛰어난 그룹에서는 사회적 요소를 얘기했고 20%만 보통 그룹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회적 요소라면 이런 거죠. 모르면 물어봐라. 옆에 사람 도와줘라. 뭐 이런 거죠. 근데 보통 실력이 보통 수준인 프로그래머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언에. 예. 열심히 해라라든가 구글 검색 잘해라. 뭐 이런 것만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성과를 잘 내는 프로그래머일수록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시간을 더 써요. 업무 중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연구에서는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그 사람을 실험실에 혼자 넣어놓고 몰모트처럼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보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의 그림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좀 재정의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프로그래밍은 자판을 빨리 치면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야 아마. 예, 초기에는 야 400타? 너 허벌나게 잘하겠다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군대에서 그러죠. 야 자판 빨리 치는 사람 나와봐. 너 프로그램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예. 근데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은 자판을 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자판 치는 속도가 병목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예.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협력하는 것도 프로그래밍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협력, 사회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중에서. 그래서 프로그래밍 잘하는 것과 협업을 잘하는 것 별개라고 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알파고가 이제 대단하잖아요. 알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책도 많이 팔렸죠. 왜냐면은 내 직업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드니까. 근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그 오넷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직업, 직무 능력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한 700개의 직업을 컴퓨터화하기 쉬운 순서부터 이렇게 소팅을 해본 거예요. 계산해서 알고리즘을 갖고. 예. 머신러닝 전문가들 데려다가 그걸 실제로 해서 90% 정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직업 하나를 딱 대면은 그 직업이 컴퓨터화되기 쉬운 확률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라질 거라는 거죠. 대체되기 쉽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내용을 알고리즘을 들여다봤더니 사회적 지능에 대한 부분이 컴퓨터화의 병목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사회적 지능이라면은 사회적 민감성,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빨리 알아채는 거, 혹은 협상하는 거, 설득하는 거, 타인을 돕고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이 컴퓨터화의 병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이런 요소가 핵심을 이루는 직업이라면 컴퓨터로 대체되기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이거예요. 임금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직업의 평균 임금 중위값이 있거든요. 그거랑 컴퓨터화하기 쉬운 정도가 음의 관계를 보였어요. 유의미하게. 그 얘기는 뭐냐? 컴퓨터화하기 쉬운 직업일수록 현재 임금이 낮은 거예요. 예, 컴퓨터화하기 어려운 직업일수록 현재 임금이 이미 높아요. 예, 미래로는 더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랑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을 오넷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역량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컴퓨터화될 확률이 48%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화될 확률이 4.2%예요. 차이가 크죠. 프로그래머는 48% 정도나 컴퓨터로 바뀔 확률이 높아.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4.2%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이 오넷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로 정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뭐로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협상과 인터랙션의 차이로 많이 나와요. 예.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인터랙션과 협상을 많이 하는 사람,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걸 별로 안 하는 사람으로 본 거죠.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확장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그것이 내 직업을 보존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회적인 자본과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이 미신에 대해서 반대해서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협업은 프로그래밍 잘하는 거의 그냥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앞으로는 면접을 볼 때 그런 걸 더 중요하게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코딩 인터뷰 같은 거를 주로 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판가름하기 쉽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판별하기 쉬운 걸 측정하려고 해요. 중요한 걸 측정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죠. 자, 두 번째 미션으로 갑시다. 두 번째는 팀의 퍼포먼스는 협업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믿음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정말 탁월한 사람 한 명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근거들을 대볼게요. 우선은 MIT의 집단지능 연구소가 있어요. Collective Intelligence Research Center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몇 년 전에 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어떤 거냐면 이 IQ의 발견은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친 거거든요. IQ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인지적 작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언어적인 게 뛰어나면 수학적인 건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어 잘하면은 수학 못하겠지. 근데 과학적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죠. 언어적인 게 뛰어나면 수학도 잘한다는 거죠. IQ가 그 모든 인지적인 거를 뒤에서 설명해주는 하나의 숨겨진 변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 레벨이 아니고 집단 레벨에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어떤 작업을 갖다 줘도 문제 해결을 잘하는 팀이 있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MIT에서. 있더라는 거죠. 그 개념이 이제 CQ라고 해서 집단 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죠. 그 얘기는 어떤 팀은 무슨 작업을 갖다 줘도 되게 잘하는데 어떤 팀은 무슨 작업을 갖다 줘도 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CQ라고 했거든요. 이 팀은 MIT에서는 실제 실험을 연구를 했었는데 약간 의외였던 거는 그 팀의 IQ의 최대치 있죠. 그 팀이 한 10명일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IQ 중에 제일 높은 수치가 이 팀의 퍼포먼스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 팀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못 미쳐. 그리고 그 팀의 평균 IQ도 영향을 못 미쳤어요. 심지어는. 물론 이거는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한 거겠죠. 근데 이 CQ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뭐였었냐면은 공감력하고 말을 골고루 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그 그룹의 CQ를 예측하는데 가장 예측력이 높았었거든요. 그 공감력 테스트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데 Reading the Mind in Eyes라고 해서 이제 눈이랑 코 부위를 잘라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일까요? 해서 보기가 한 8개 있어요. 1번 화가 났다, 2번 질투한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요 눈 부위만 보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걸로 공감력 측정을 하거든요. 많이 쓰는 테스트인데 팀의 그 공감력 점수 평균이 그 팀의 퍼포먼스, 인지적 작업에서 분석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 그런 거에서 퍼포먼스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후속 연구에서 온라인 게임에서도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LOL이라고 하는 게임 아시죠? LOL 팀의 공감력이 높은 팀일수록 성과가 좋아, 점수가. 얼굴 보고 하지도 않는데, 채팅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개개인의 IQ보다도 공감력, 그 다음에 말을 골고루 한다는 거는 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한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고 말하는 횟수가 비슷비슷할 때, 그럴 때 IQ가 높았죠. CQ가 높았죠. 네. 첫 번째 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글에서 한 연구가 있었죠. 구글이 HR팀에서 산업심리학, 뭐 경영학, 뭐 사회학 박사들을 불러다가 HR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죠. 네. 그래서 탁월한 팀의 특징을 찾는 걸 한 3년 정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네. 결론이 뭐였었냐면은 그 팀의 퍼포먼스는 어떤 개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개개인, 여기서 말하는 개개인은 그 개개인의 기술적 전문성. 네. 근데 가장 압도적으로 예측력이 높았던 거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해요. 심리적 안정감은 내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했을 때 비난받거나 조롱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게 높은 팀일수록 성과가 좋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걸 발견한 이후로 팀들한테 그거를 높이는 것들을 해주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팀이 잘하고 못하고가 단순히 어떤 기술적 셋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팀에서 사람들이 서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원래 미신으로 돌아가서 팀 내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팀의 퍼포먼스는 뭐 가장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일이 굉장히 단순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연구들도 대부분 단순한 실험에서는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일이 복잡해질수록 그 한 사람이 결과를 좌우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일도 더 복잡한 일을 하게 되겠죠. 간단한 거는 컴퓨터가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간단한 건 이제 구조화된 그런 것들. 두 번째 미신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그램 잘하는 거에 협업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어떤 역량 외에도 그 팀이 잘하는데 어떤 팀 내에서의 사회적인 어떤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미신으로 갑시다. 세 번째 미신은 뭐냐면 전문가들을 모아두면 협력을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드림팀을 만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근데 농구에서 드림팀이 그 시즌에서 우승한 팀을 이긴 적을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예. 전문가들 모아두면 협력을 잘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전문성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인 면을 많이 빼놓고 봐요.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생각할 때 사회적 요소를 빼놓고 보는 게 좀 있고요. 예. 그리고 협력이라는 거를 오래 한다고 늘지를 않아요. 예. 내가 우리 팀에서 10년 동안 협력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팀에서 내가 협력 잘할까? 예. 여러분들이 이빨 닦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빨 지금 30년, 40년씩 닦아왔잖아요. 이빨 잘 닦으세요? 아니잖아. 예. 하루에 3번씩 3, 40년 동안 엄청난 수련을 했죠. 근데 이빨 닦는 게 늘었어요? 아닐 거예요. 예. 그냥 반복한다고 해서 늘지 않거든요. 예. 협력도 그렇죠. 협력한다고 그냥 느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협력 훈련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도 협력 훈련을 한 적이 따로 없죠. 예. 대부분의 경우는. 예.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울리라고 한 사람이 이제 MIT에서 했던 건데 전문가들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한테 어떤 문제를 풀게 해줘요. 예. 근데 이 그룹한테 풀기 직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협력할지에서 좀 논의 좀 해봐라. 이렇게 시간을 한 15분 정도 줘요. 그 경우랑 그런 거를 얘기 안 하고 논의하면 좋긴 한데 알아서 하세요 하고 놔뒀어요. 예.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비전문가들보다도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비전문가들보다도. 예. 업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보다도 결과가 더 나쁜 거야. 예. 근데 처음에 한 15분 정도 개입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협력할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잘하게 되긴 해요. 예. 그게 뭐냐면 전문가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협력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나쁜 상황을 초래해요. 오히려 더. 예. 전문가 아닌 사람들 모아놓고 일 시키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되더라는 거죠. 왜? 조심해요. 서로. 전문가니까 저 사람 잘 알겠지. 내가 뭐라고 해봐야 뭐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모아놓는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협력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의식적인 협력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협력할까를 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해도 훨씬 성과가 좋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어떻게 협력할까 얘기를 안 하고 일을 어떻게 할까, 일 그 자체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어떤 식의 일을 접근해 볼까, 어떤 식으로 우리 사이에 어떻게 협력할까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미션. 네 번째는 협력을 잘하는 것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 이런 미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업 가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 협력 잘하는데요. 술도 자주 먹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협력 잘한다는 거 이꼴 인간관계 좋은 거 이꼴 술 자주 먹는 거. 약간 그런 공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되게 좋게 가져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협력 잘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공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일단은 우선은 좋은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협력에 있어서. 나쁜 관계에서 협력을 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회피적으로 하면서 좋은 관계일 수가 있어요. 회피를 하면서 좋은 관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이제 신혼부부에 대해서 가트만이라고 한 이론 통계학자가 연구했던 게 있어요. 신혼부부 시절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가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15년 지난 후에 추적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혼을 했나 안 했나를 조사를 했어요.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예.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싸웠을수록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적게 싸웠을수록 이혼하더라는 거죠. 신혼 때 안 싸운 부부들은 15년 후에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신혼 때 안 싸운 부부들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신혼 때 싸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따로 살던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사니까 얼마나 그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안 싸운다는 거는 회피하거나 참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갈등을 처리하는 게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좀 소프트웨어 개발 팀으로 돼서 한 연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팀장분들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부정적인 얘기를 안 꺼내는 팀이 좋은 팀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얘기하면서 살자.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뭔가 쪼크를 주고 그러죠. 예. 근데 뭘 연구했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를 꺼내는 정도를 이제 측정하고 그 팀의 퍼포먼스를 측정을 같이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를 할 수 있는 팀들이 퍼포먼스가 좋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 대리님 저 사실 불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팀이 훨씬 퍼포먼스가 좋아요. 예. 우리의 생각은 그런 얘기를 안 해야지 평화롭고 좋은 팀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팀이 물론 하더라도 건설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거를 김 대리님 프로그램 맞으세요? 왜 이렇게 허접하게 하세요? 참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꺼내는 팀이 좋은 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의 개념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서로 불만을 얘기 안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을 얘기해야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스티븐스랑 카멜리라고 하는 분들이 연구를 했었죠. 예. 그래서 건설적 피드백의 중요성입니다. 협업 잘하려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불만 있으면 불만 있다고.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참는 것이 절대 좋은 수준의 협력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팀장들이 있어요. 뭔가 분위기 안 좋으면은 야, 다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갈등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은 분업을 잘하는 것이 협업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또 미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재미있는 건데 그 어떤 팀을 봤어요. 봤더니 우리 이번 일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협업 되게 잘하자. 그래요. 예. 그래서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한 달 후에 보자. 예. 조금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협업 잘하자고 했죠. 예. 우리 협업 잘해야 돼 이거. 그래서 넌 이거 하고 난 이거 할게. 안녕. 네, 되게 반어적이잖아요.
저한테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이거를 아주 뭐랄까 만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멘토링을 받던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자기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개념의 얘기가 나왔어요. 린 스타트업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하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과 고객 개발이 합쳐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주기로 학습하면서 할까 뭐 이런 거죠. 방향 전환을 잘 하면서 그런 건데 그 팀도 린 스타트업이 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다음번에 저랑 만날 때 그거를 주제를 다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그 린 스타트업 좀 스터디를 해서 발표를 하고 제가 피드백 드리는 시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 팀원이 한 3명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2주 후에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팀원분이 딱 나와서 지금부터 린 스타트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린이 무엇이냐? 도요타에서 시작한 자동차의 어떤 개발 방식으로서 막 자동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딱 발표 끝내고 감사 딱 안고 두 번째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자, 저는 스타트업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창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스타트업이 무엇이냐? 정부 이런 그러니까는 린을 발표하고 스타트업을 발표했는데 린 스타트업을 발표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되게 웃긴 코미디거든요. 린 스타트업을 아무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그 주제가 2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어. 린 스타트업. 그러니까는 둘이 딱 나누기 딱 좋잖아요. 너 린해, 나 스타트업 할게. 그 친구는 린만 검색하고 한 친구는 스타트업만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린 스타트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를 갔는데 어떤 IT 사례를 연구하는데 당신은 호주 사례 연구, 전 영국 할게요. 좀 아무도 전체의 연구를 안 해. 각자 국가별로만 다 따로따로 그걸 나중에 합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협업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 사실은. 분업 외에는 없는 거예요. 분업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협업하려면 막상 앉아도 분업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미신인 게 리차드 핵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팀 연구에 대해서는 가장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분은 이제 정의를 좀 구분을 해요. 팀과 워크그룹을 구분을 하거든요. 팀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팀인데, 이거는 그 팀의 구성원들 사이에 일하는 관계, 서로 주고받는 소통 관계 같은 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노드와 링크로 그렸을 때 그게 네트워크로 나타나는 경우를 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워크그룹은 뭐냐면 이 트리 구조로 나타나는 거를 워크그룹을 해요. 트리 구조 혹은 스타 구조. 가운데 보통 팀장이 있겠죠. 그 팀장에서 팀원들을 뻗어나가는 구조. 근데 이게 워크그룹이고 팀은 이 구성원들 사이에 연결이 막 있어요. 오고 간 게 막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공식적으로 명칭은 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걸 보면 워크그룹인 데가 되게 많아요. 팀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죠. 그 얘기는 나는 팀장하고만 소통하면 돼. 옆에 사람들하고 할 일은 거의 없어. 나는 유럽 쪽을 내가 맡고 나는 중국 쪽 맡고 일본 맡고 나는 그 팀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리차드 핵만이 한 건 뭐냐면 이 팀에 대한 연구랑 워크그룹에 대한 연구들을 다 추려갖고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해봤어요. 했더니 팀의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워크그룹보다. 그러길래 경영학에서는 팀을 얘기를 몇십 년부터 많이 했던 거죠. 그렇지만 팀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우리가 팀이 정말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마치 그 협업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처럼. 그리고 특히 팀의 퍼포먼스가 더 높아지는 경우는 일이 불확실할 경우일수록 워크그룹보다 팀이 훨씬 더 잘해요. 일이 불확실하다는 거는 일을 하는 중에 조건들이 바뀌거나 혹은 우리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서로 잘 모르고 이런 것들 모르는 게 많을 때 그런 게 불확실성이 높은 때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팀이 훨씬 더 잘하는 걸로 나오죠. 구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팀이 왜 잘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핵만이 더 연구를 해봤더니 팀이 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피어 코칭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어 코칭은 뭐냐면 동료 간의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불확실할수록 동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굉장히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일이 복잡하게 느낄수록 분업을 세분화해요. 그렇죠? 일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면 겁이 나죠. 그러면 분업을 세분화해요. 그럼 대화를 거의 안 하게 되거든요. 분업을 세분화하면.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정보가 가장 없어서 분업을 가장 하기 힘든 상황일 때 분업을 가장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분업에 대한 정보는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제일 많아져요. 일을 다 해봤을 때 이렇게 분업했으면 좋았겠다가 딱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초반에 분업을 많이 하려고 하죠. 왜냐면은 복잡하다고 느껴지면은 겁이 나니까 일단은 일 나눈 거라도 명료하게 하려고. 근데 일은 불확실성은 우리가 일을 명료하게 나눈다고 일의 불확실성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망가질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에드워드 살라스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던 건데 팀에 대한 연구들을 이론들을 다 모아봤더니 공통점으로 나온 거는 팀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뮤추얼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상호 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모니터링 해주는 걸 말해요. 그게 되는 팀들은 성과가 훨씬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 저 사람은 북미 향을 해요. 미국으로 갈 걸 해. 나는 뭐 중국 거를 하고 있어요. 네. 업무가 서로 구분이 돼 있죠. 다르죠. 그렇지만 성과가 좋은 팀들은 내가 저 사람이 뭐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거기다 딴지를 걸더라는 거예요. 저기 김 대리님 저기 북미 거 저거 하시는데 유니코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잘하는 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참견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라스의 얘기는 팀이 일을 잘하려면 그 루트를 통하지 않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근데 분업을 해서 서로 말할 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가 사실은 팀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미신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건 이제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업을 잘하는 게 좋은 협력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간섭을 하면서 살까? 네, 그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5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시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협력을 잘한다 2개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말라. 네.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거에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판을 빨리 치는 게 프로그래밍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그렇죠. 2번째는 팀의 퍼포먼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네. 그 팀이 협력을 잘하는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팀 내 어떤 협력 문화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 3번째는 전문가들 그냥 모아놓으면 알아서 협력 잘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협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협력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4번째는 협업을 잘한다는 거는 좋은 관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죠. 협업 잘하는 데일수록 불만을 얘기를 잘해요. 네,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는 빈도수가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마지막 5번째는 분업을 잘하는 게 협업을 잘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업을 하더라도 자주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자주 상대가 한 걸 보고 피드백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5가지 미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이제 제가 1시간이었어서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답변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어떻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드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럼 뭐 마이크를 어떻게 건네드리거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 뒤에 계신 분? 예. 여기 책이 무슨 이렇게 선물로 주실 건가 봐요. 그쵸? 이 책이. 그쵸? 네. 제목도 소프트 스킬이네. 이 책 괜찮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질문 네. 더 루트에 요청하라고 합니다. 네. 그 팀이 지나치게 좀 나뉘어져 있을 때 협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팀이 뭐 제품을 3가지, 4가지를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한 팀이 최소한 하나의 제품에만
제품에는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좀 분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반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분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분업을 없애라는 게 좀 힘들지 않냐? 어느 정도 레벨?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에서는 그렇죠. 예. 일단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포유류들이 숫자가 많아졌을 때 조직화하는 가장 공통된 방법이 계층화라는 거죠. 예, 묶어주고 묶어주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인지적 도구 중에 하나고. 그거를 제가 부정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럼 제가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제 메시지가 아마 전달될 것 같아요. 인터넷 회사였어요. 인터넷 회사였는데, 새벽에 한 3시쯤에 몇 번 서버가 죽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서버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간 동안에 광고가 못 나가니까 광고비가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아침에 됐더니 그 상무가 그 팀장을 불러갖고 회의실 불러갖고 막 닦아 세운 거죠. 예. 어떻게 된 거냐? 막 했어요. 예, 그 팀장이 딱 나왔어요. 그 팀원은 참고로 한 20명 정도 됐고요. 각자 개발 서버를 50대에서 한 100대 정도 커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자기 담당 그 서버 넘버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들은 섞여 있어요. 휴렛 패커드 것도 있고, 뭐 리눅스 것도 있고, 윈도우즈 쓰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렇게 담당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이제 혼났죠. 혼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봤는데 팀장이 딱 나오자마자 딱 뭘 했냐면은, 자, 132번 서버 누구 담당입니까? 딱 했어요. 그러자 개발자들 일제히 키보드를 맹렬히 치기 시작해요. 막 쳐요. 쉘 접속하는 거예요. 내 서버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한 명씩 일어나. 야, 커피 한잔 하고 가자. 야, 아이씨. 하면서 한 명씩 나가요. 예. 그래서 뒤에 마지막 한 명이 남습니다. 막 하고 있어요. 예. 그걸 보고는, 저 팀장은 협력을 디스커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6개월 후에 소식 들었는데 팀이 퍼포먼스가 너무 깨져서 좌천됐더라고요. 팀장이 다시 팀원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예, 그러다 나중에 무슨 약간 동떨어진 이제 외딴섬 같은 팀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예.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저지른 실수는 분업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분업을 좀 애매하게 해서 실수되는 경우는 좀 적다는 느낌입니다. 일반 경향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팀장님이 나와서 여러분, 지금 어제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요. 우리 팀에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같이 얘기 좀 합시다. 회의실로 모이세요. 회의실로 모인 다음에 132번 서버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 같이 노력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하고 각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이렇게 했었으면은 저는 협력이 좀 더 고취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업을 하지 말라 하라 그걸 떠나서 사람들한테 어떤 인지적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개개인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공동의 목표가 있다. 우리 팀에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기사가 논문이 뭐였었냐면, 왜 케네디 시절에 나사가 그렇게 잘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예. 케네디 나사가 잘했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ABC 방송인가 그랬는데, 인터뷰를 실제로 갔어요. 나사에. 예. 거기 청소부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나사에서 당신의 미션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청소부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청소부가. 예. 그러니까 자기의 미션을 자기가 할당받은 어떤 태스크로 국한한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의 미션과 자기를 일치시킨 거죠. 태스크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직무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요. 예, 왜냐하면 소속감이 더 들기 때문에. 그리고 퍼포먼스 좋거든요. 예. 그럼 팀장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일을 한다는 느낌을 없애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팀장이라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에 일주일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래서 팀원들한테 한 명씩 물어봐요. 1대1로. 이번 일주일에 우리 팀의 최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다 다른 답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팀이 아닌 거야. 다 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팀의 최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이 같이 정해야 돼요. 얘기를 해서
자, 우리 일주일 동안에 우리 팀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로 정합시다라고 해야 돼. 물론 그 안에서 다루는 작업들은 다 다르죠. 뭐 미국 거 다르고 중국 거 하지만 우리 팀이라는 레벨에서 우선순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다면 우리는 팀이 될 필요가 없어.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모여 앉아 있는 것 뿐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팀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업을 하더라도 그 팀장이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네, 거기 손 드신 분.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각 파트별로 연동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분업이라는 게 뭐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분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연동이라는 건 오너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때 관리를 하면서 패착을 했던 게 이 분업 부분을 다시 뭉치는 타이밍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를 분업하기 이전에 그 최종 그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이제 지나고 나니까 많이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유하는 자리를 좀 더 만들었어야 됐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게 당연히 다 공유가 됐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아까 오늘 내내 이제 강의하신 분들이 전부 다 어떤 회사나 프로덕트 쪽만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좀 프로젝트 팀에서 저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프로젝트 팀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프로젝트 그냥 SI성 프로젝트는 정말 그때그때 미션이 너무나 상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성원도 프리랜서들이 많고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혹시 프로젝트 팀한테 어떤 컨설팅 같은 경험 있으셨는지. 많죠. 네. 네. 프로덕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팀, 그러니까는 한번 하고 헤어지는 그렇죠. 그런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거기에 도움될 만한 팁들을 좀 얻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이제 조직이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하셨었나 봐요. 저를 포함해서. 네. 우선은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뭐냐면 이 팀이 지속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게 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일해야 된다. 프로젝트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다시 안 보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면은 그런 경향이 클수록 우리는 더더욱 사회적인 요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거고 제가 아주 쇼킹한 연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70, 20, 10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0, 20, 10 법칙. 네. 리차드 핵만이 얘기하는 법칙이고요. 이건 뭐냐면 그 팀의 퍼포먼스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70%가 서로 만나기 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팀원들이. 처음 론치할 때 론치 뭐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처음 샴페인도 하고 막 만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그 팀이 어떻게 성과를 낼지가 70%가 거기서 이미 돼 있다. 20%는 론치하는 시점,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이렇게 막 컴퓨터 세팅하고 각자 자기 컴퓨터에다 프로그램 깔고 막 하잖아요. 그 시기에 20%가 결정되고 10%가 온고잉,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결정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연구가 아니고 여러 연구를 이제 메타 분석한 결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전략이 뭔지 같은 것들이 우리 일의 결과의 퍼포먼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접근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지를 미리 대충 짜놓잖아요. 그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게 한번 출발을 했어요. 하면 가는 중에는 바꾸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냥 부업해서 일하는 걸로 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가 그런 나와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바꾸는 건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프로젝트 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일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다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일주일 동안 뭐 프로젝트 한 뭐 6개월 한다 SI 첫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신경 써야 돼. 근데 제가 뭐 SI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컨설팅을 했던 경험에서는 초반이 제일 널널해요 보통. 굉장히 여유 있고 막 프로그램 깔면서 즐거워하죠. 나 인텔리제 깔아볼까? 막 이러고 막 서로 되게 행복한데 그때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어떻게 일할지의 모범을 그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일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협력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건데 회의도 그래. 내가 생각이 정리 안 되면 회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발표자면은. 네. 근데 생각이 정리되면 회의의 가치가 떨어져요. 정보 가치가. 왜? 가서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듣는 게 내가 피드백으로 반영할 게 없거든. 네. 그러니까 회의의 가치는 내가 모호할 때가 제일 높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도 잘 모를 때. 근데 거기서 내가 얘기 꺼냈다가는 뭔가 쪼크당할 것 같으니까는 회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 다 정리해야지만 회의하는데 마찬가지로 팀에 대해서도 지금 일이 모호한 상황에서도 뭔가 그런 치밀한 논의들이 필요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그거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아서 에세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제가 직접적인 답은 못 드리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분 남았죠? 35분에 시작했었는데 35분까지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예.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여기 앞에 손 드셨는데. 네. 단순한 질문인데 네. 팀원들하고 같이 왔는데 옆에 앉으신 분들. 네. 팀장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이제 주간화에 들어가고 CEO하고 얘기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의견을 낸다거나 뭐 이런 생각하면 대부분이 이러거든요. 그 네가 해, 그러면 한번 해봐. 의견 내면 네가 해봐. 예를 들면 네. 또 저희 팀한테도 뭐 이렇게 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의견인데 전 생각 안 해봤으니까 의견을 내면 그거 네가 해봐. 그 업무들이 다 그 사람들한테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을 안 내게 되거든요. 안 내게 되고 그렇죠. 결국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이런 부분을 어떤 팀의 어떤 공통적인 과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겪는 거죠. 네. 의견 내기가 무섭죠. 네. 내면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떨어지겠죠.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 내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했다가 피똥 싸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될 거는 아니고 왜냐면은 사장님이 바뀌게 되거든요. 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팀을 코칭을 하고 개인들도 코칭한 경험에서 보면은 좋은 출발은 뭐냐면 일단 우리 안에서 해보는 게 좋은 출발이에요. 제가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만 팀장님이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오신 거는 팀장님이 어떤 협업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팀원이랑 같이 느꼈고 또 심지어 이 질문을 팀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그런 걸 정말 내가 노력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좋은 첫 출발로 생각하는 건 우리 팀 안에서 우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삶이 행복해지거든요.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 직무 만족도가. 그럼 내가 에너지가 생겨서 사장님을 좀 어떻게 내가 설득하거나 구워 삶을 그럴 에너지가 생겨요. 너무 힘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첫 출발은 그 팀 안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게라도. 그래서 팀에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거 그냥 한 가지 간단한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 네, 구분을 단계를 구분하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거랑 누가 할지 정하는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금요일 날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은 아이디어 내는 시간만 하자. 네. 그때는 누가 뭘 할지는 절대 얘기 안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나 막 얘기 다 하겠죠. 막. 예.
아유, 우리 사장님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예.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 아이디어나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해요. 그럼 그거를 다 기록을 해둬요. 하고 다른 날 우리가 그거 중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고르자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고르는 기준은 우리 팀에 도움될 거. 예. 그걸 첫 번째로 보는 거죠. 어떤 개인을 떠나서. 예. 고르고 나서 그다음 그걸 할 때 그거를 우리 팀이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같이 하기 위해서 누가 한 사람이 맡아 딱 한 독박 쓰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데 이제 우리 팀원이 5명인데 일감에 마침 5개면 매니저는 되게 좋아요. 하나씩 주면 되겠네. 근데 그러면 협력을 안 하게 돼. 팀원이 5명인데 일감이 5개면은 일단 2개를 줘요. 그 다음에 2개 다 하면 그 다음 2개를 줘야지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협력이 늘게 돼요. 안 그러면은 분업을 하면서 협력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분업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네가 해봐라고 할 때 그게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거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긴 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들이 항상 팀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은 좀 문화가 안 좋은 좀 군대식의 문화 있는 데는 막내가 하자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조금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데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더 좋은 해결책은 뭐냐면 팀이 같이 회의를 해요. 이 일이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전환을 하면 좀 더 재밌어질까요? 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얘는 아니지만 개발팀이었었는데 회의 기록을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야.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가위바위보에서 한다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회의 기록을 했었는데 팀에 회의를 한 거예요, 한번. 예. 회의 기록하는 게 괴로운데 재미도 없는데 해야 된다면 기왕 하는 거 누군가는 고통을 감내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합시다. 어떻게 즐겁게 할까요? 하면서 아이디어를 막 낸 거예요. 그랬더니 회의 기록을 둘이서 같이 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결정됐냐면은 회의가 끝나면 무조건 그 2사람은 그 자리에 10분 동안 남아요. 그래서 10분만 기록하기로 한 거예요, 무조건. 예, 10분 넘어서는 할 필요 없다라고 정하고. 예. 그리고 그 2명씩은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훨씬 재밌어. 둘이 막 얘기하면서 나 아까 그거 기억난다 이렇게 적었더니 아니야 그거 이거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컴퓨터 한 대 놓고 옆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 자체를 재밌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2가지 측면. 하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랑 무엇을 할지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를 구분을 해서 단계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는 거고, 2번째는 하기 싫은 일인데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걸 같이 브레인스토밍해서 해보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받으시면. 한분 더 받고. 네, 뒤에.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협업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 많이 됐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협업은 그 공감 능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있는 상태에서 페인 포인트를 캐치해내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게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 협업의 그 본질은 실수했을 때 그 두려움 그리고 또 자존감 하락 거기에 따라서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내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커버를 해주고 또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내가 커버해주는 그 신뢰가 좀 그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축구 선수가 공 뺏길까봐 무서우면 골 못 넣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 성과 측정의 아이러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수를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에는 어시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골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굳이 성과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실수 극복 패턴을 성과 측정에 많이 넣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심리적 안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협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많이 해보신 분인 것 같고, 성과 측정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뭐 좀 실수 같은 걸 좀 만회하고 하는 것들, 어시스트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성과 이렇게 포함시키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네요. 제가 느끼기에 이제 좋은 면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많은 조직들이 아직도 개인 평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최근 추세가 그 동료와의 협업이라든가 혹은 팀으로서의 평가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게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공감하고, 그런 걸 잘하는 조직들은 이제 360도 평가를 또 하잖아요. 동료 평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조직의 그냥 조직원이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좀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 안 좋다기보다 아쉽다고 좀 부분은 뭐냐면 성과 평가라는 게 있긴 한데, 성과 평가가 우리 그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예. 성과 평가해서 연봉을 올려받거나 하는 게 길어야 한 달에서 두 달을 간다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게. 예. 기분 좋아지는 상태 같은 것들이. 예. 물론 우리 팀장이 날마다 그 얘기를 꺼내지만 않는다면. 예. 예. 작년에 성과 뭐였죠? 그랬었구나. 미안해, 내가 좀 까먹어서. 그래서 그걸 맨날 꺼내지만 않는다면. 근데 그런 사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성과, 그 평가 체계에 어떤 거를 넣고 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물론 변화된 시기에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회사 이런 것도 이제 인정해 주네.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좋은 거는 성과 평가 이전에 그 사람이 그 문화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 동네는 뭔가 서로 좀 도와주는 게 중요한 동네 같아.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그 정책, 뭐 그 제도 같은 거에서 변화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에스모 대기업을 연구를 했었는데 한 반년 정도 했었는데, 변화가 생긴 경우 안 생긴 경우에 대한 그걸 해봤더니 제도를 통해서 생긴 경우는 굉장히 작았어요. 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하루하루에 체감을 하지는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리더라면은 그런 제스처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라면 혹은 리더라면은 날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보이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부장이 들어오면은 김 부장 좀 자기 앞가림 좀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하루하루 어떤 인터랙션 하는 게, 근데 사실 그거는 재미있게도 내가 리더가 아니라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 조직에서의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들을 보면은 랭크에 상관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병원, 큰 종합병원인데 인턴 하나가 문화를 완전 바꾼 사례가 있어요. 메이웡이라고 해서 호주 사례인데, 그 랭크는 낮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작은 인터랙션들이 쌓이면서 주변에 그런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나를 돕는 아군들이 막 생기면서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